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도시의 소음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이하윤은 낡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잿빛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온기를 잃은 지 오래된 난방기에서는 미세한 냉기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며칠째 식탁 위에는 제대로 된 음식 대신 마른 빵 조각과 찬물만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인 이 사장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과 함께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활자에 머무르지 않고 허공을 맴돌았다. 한때는 단단하고 넓었던 그의 등이 지금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초라하게 굽어 있었다. 그들이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은 시대의 흐름과 거대 자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빛과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 뿐이었다. 혜연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설득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신도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혜연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들 가족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울렸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라 문을 부술 듯한 위협적인 소리였다. 혜운과 아버지는 동시에 굳어버렸다. 그들이 누구인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을 혜운이 급히 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문 밖에서는 욕설과 함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영훈 사장 언제까지 숨어있을 셈이야. 당장 문 열지 못해. 험악한 목소리는 유리창을 흔들었고 하연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손을 벌렸고 이제 그 희망은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팔을 밀어내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혜운아, 넌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혜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아버지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없었다. 문이 열리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집안을 샅샅이 훑으며 감나가는 것이라도 있는지 살피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잊었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를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가구들을 발로 툭툭 차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런 고물들을 팔아봤자 이자값도 안 나오겠군. 약속한 날짜는 이미 한참 지났어. 이제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하연은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남자 앞을 막아섰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네 몸이라도 팔아서 갚을 건가? 모욕적인 말에 혜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떻게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날아와 아버지의 뺨을 후려쳤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혜은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남자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주일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일주일 뒤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과 내 딸은 우리가 알아서 처분할 테니 그렇게 알아둬.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유유히 사라졌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절망적인 침묵이었다. 혜연은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그들이 거액의 빚을 갚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희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넥서스 코어의 비서실이라고 했다. 그들은 혜은에게 강민혁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다. 혜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늘 위의 존재와도 같은 대기업의 부회장이 어째서 자신을, 혹시나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셔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넥서스 코어의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대한 유리벽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에 절로 고개를 숙였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부회장실로 향하는 내내 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리고 넓고 고급스러운 집무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고 모든 가구는 최고급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넥서스 코어의 실질적인 지배자 강민혁 부회장이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날카로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잘 관리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혜은에게 자리를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하은 양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놀랐을 텐데 와주어서 고맙군.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에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혜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째서 저를 부르셨는지. 그녀는 그와 어떤 접점도 없었기에 그의 의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영훈 사장님의 따님 맞지? 최근 부친의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의 말에 혜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자신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는 신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절망과 불안을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네. 이하은 양이 받아들인다면 부친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주지. 아마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될 거야. 하은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파일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 양식이었다. 내 조카와 결혼해주면 되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혜은은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에 빠졌다. 결혼 생면부지의 남자와 더구나 상대는 넥서스 코어의 후계자였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잔인한 농담이 아닐까 생각했다. 잘못 들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라고요? 강민혁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 설명을 이어갔다. 내 조카 강태민.
넥서스 코어의 원래 주인이었지. 지금은 병원에 누워있지만 그는 태민의 이름에 힘을 주어 말했다. 강태민. 그 이름은 해운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비운의 천재 경영인. 뉴스와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사건이었다. 해운은 그제야 강민혁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식물인간이 된 조카의 법적 보호자를 만들고 그를 통해 그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만만하고 통제하기 쉬운 인물로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며 아무런 배경도 없는 무력한 여자. 완벽한 꼭두각시였다. 왜 저여야만 하죠? 하은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강민혁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대답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하은 양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그것뿐이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이 서류에 서명하면 자네 가족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거절한다면 자네 집 문을 두드리는 험악한 손님들을 계속 맞이해야겠지. 그들이 언제까지 말로만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해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아버지의 안전가족의 생계. 그녀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사채업자의 경멸적인 눈빛이 겹쳐졌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였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매매였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했다. 그저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강민혁은 그녀의 갈등을 즐기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에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내려주면 그것이 독이 묻어 있을지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는 해운의 절박함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시간은 많지 않아. 오늘 중으로 결정해서 연락해주게.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화의 끝을 알렸다. 그는 해운이 이미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해운은 멍하니 서류를 들고 부회장실을 나왔다.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다녀온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다시 마주한 도시는 여전히 차가운 비를 뿌리고 있었다. 해운은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바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슬픔과 고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한 장의 종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의 멍든 뺨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 비서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운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하은입니다. 강민혁 부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심도 증오도 아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이 부당한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무력한 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아 가족을 구했고 이제 그 대가로 주어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결혼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얀 드레스도 축복의 말도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법률사무소의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혜은과 그녀의 아버지가 강민혁의 변호사들과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류 몇 장이 전부였다. 혜은은 기계적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잉크가 종기에 스며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이제 법적으로 이하은 씨는 강태민 대표의 부인이자 보호자입니다.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혜은의 귓가에 울렸다. 아버지는 딸의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딸의 인생을 담보로 빚을 청산한 아비의 비참함이 그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오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이 보낸 차였다. 이제 혜은은 더 이상 예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자 혜은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혜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혜은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 전체와의 작별 인사였다. 차에 올라타자 아버지가 멀어지는 모습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차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상점들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그녀도 저들 중 하나였지만 이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혀버렸다. 차는 점점 더 부유한 동네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강가 장자라는 명패가 위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양옆으로는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마치 박제된 자연 같았다. 곧이어 시야에 들어온 저택의 모습에 혜은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현대 미술관이나 요새에 가까웠다. 회색빛 석재와 검은색 유리로 이루어진 건물은 주변의 풍경을 압도하며 서 있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혜은이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여인이 현관 계단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칼같이 다려진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윤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표정은 감정 한 점 없이 딱딱했고 혜은을 보는 눈빛은 마치 새로운 가구를 들여다보는 듯 무심했다. 이하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윤 집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혜은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 집사는 그에 답하는 대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갈 것을 재촉했다. 안으로 드시죠. 부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복종을 강요하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욱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광활한 공간 바닥은 빛을 반사하는 검은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울림이 퍼져나갔다.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림들은 공간에 온기를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질감과 공허함을 증폭시켰다. 집안 어디에도 사람 사는 흔적이나 따뜻한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전시장이었다. 거실 중앙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해운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게 새아가. 이제 이곳이 자네 집이야.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네.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해운은 그가 집이 아니라 새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며 해운은 그의 소유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듯했다. 강민혁은 윤 집사에게 고갯짓을 했다. 윤 집사 새아가에게 집을 안내하고 생활 규칙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게. 특히 그 방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써서 알려주도록. 그의 말에 담긴 미묘한 경고를 해오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꼭두각시로서의 역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말이다. 강민혁이 떠나자 윤 집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해운을 이끌고 집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응접실입니다. 저쪽은 서재와 AV룸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다이닝룸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2층은 개인적인 공간이니 허락 없이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안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모든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경계선이 존재했다. 해운은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지만 그 넓이만큼이나 고독감도 깊어졌다.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곳도 그녀를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 던져진 이방인이자 외부와 단절된 섬이었다. 다른 사용인들은 멀리서 그녀를 힐끗거릴 뿐 누구 하나 다가와 말을 거는 이가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계와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윤 집사는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문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이 이하은 씨와 대표님께서 함께 지내실 주 침실입니다. 그녀는 함께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발음했다. 문을 열자 하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실이라기보다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의 1인실 같은 풍경이었다. 방의 절반은 의료기기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전자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리고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한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강태민. 그녀의 법적인 남편.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로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한때는 날카로웠을 턱선은 병색으로 인해 조금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타고난 위엄과 지성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잠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해운은 자신도 모르게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초록색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깜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마주했다. 사진이나 뉴스로만 보던 인물이 아니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비록 그의 영혼은 깊은 심연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이 차가운 성에 갇힌 또 다른 포로였다. 대표님의 모든 것은 이 의료기기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이하은 씨가 하실 일은 그저 곁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다른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집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 말은 마치 당신은 그저 장식품이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았다. 윤 집사는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해운과 강태민 그리고 기계 음만이 남았다. 거대한 방 안에 혼자 남겨진 해운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온전히 실감했다. 이곳이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남자와 함께 온기 없는 방 안에서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강태민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목소리로 말하고 어떤 표정으로 웃었을까? 사고를 당하기 전 그는 세상을 호령하던 젊은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누워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어쩌면 그들의 무력함이 서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일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방 안까지 닿지 못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의료기기들의 불빛만이 유령처럼 깜박였다. 해우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아직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혁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은 좀 되었나? 그는 마치 자비로운 보호자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혜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민이 곁을 잘 지켜주게. 자네는 이제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의 위선적인 말에 혜은은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그의 진짜 목적은 태민의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뿐이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이제 반항하거나 질문할 힘도 없었다. 오직 순응만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강민혁은 잠시 더 태민을 내려다보다가 혜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명심하게.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네 아버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가 떠난 후 방 안에는 다시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혜은은 거대한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이 보였다. 이곳은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갇혔고 탈출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차갑고 고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이하은의 하루는 기계의 전자음과 함께 시작되어 약품 냄새와 함께 끝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대한 침대 옆에 누워있는 강태민의 잠자는 얼굴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고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시간을 죽였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강민혁은 그녀가 이 역할에 충실히 적응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그는 가끔 저택에 들러 혜은이 강태민의 곁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혜은은 그저 값비싼 화병과도 같은 존재였다. 정해진 자리에 놓여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의심의 씨앗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저 연민이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성에 갇혀버린 한 남자에 대한 동정심. 혜은은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아무런 인간적인 교류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사소한 일상들을 속삭여 주었다. 오늘은 비가 와요. 당신이 누워있는 이 방에서는 빗소리가 참 잘 들리네요.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대답 없는 그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어쩌면 그녀 스스로의 고독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서재에서 책을 가져와
그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소설시, 역사책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기계 음만이 가득하던 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강민혁이 정해준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최 간호사라는 중년의 여성은 유독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직접 고용한 수간호사였고 강태민의 상태에 대한 모든 보고는 그녀를 통해 강민혁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차갑고 무감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은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실수담을 이야기하며 저도 모르게 작게 웃음을 터뜨렸을 때였다. 그 순간 강태민의 심박수를 표시하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삐삐삐하고 울리던 규칙적인 소리의 간격이 찰나의 순간 동안 아주 약간 빨라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혜원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기계의 오류이거나 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강태민의 생체 신호를 그 어느 때보다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시도했다. 강태민이 사고 전에 즐겨 들었다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넥서스 코어의 주가 변동에 대한 경제 뉴스를 읽어주기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특정 단어나 음악에 반응하듯 그의 생체 신호는 아주 미세한 파동을 보였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 굳게 닫힌 입술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작고 순간적이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변화였다. 하지만 혜원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보내는 희미한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의 관찰 결과를 조심스럽게 최 간호사에게 이야기했다. 방금 대표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읽어드릴 때였어요. 하지만 최 간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일축했다. 잘못 보신 겁니다. 코마 상태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반사작용일 뿐이에요. 사모님께서는 너무 감상적이시군요. 의학적인 부분은 저희에게 맡겨두세요. 그녀의 차가운 대답은 하연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해오는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태민의 의료 차트를 몰래 살펴보기 시작했다. 의학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약물 이름 하나에 주목했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 계열의 약물이었다. 차트에는 그 약물이 정기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투여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한 약물을 계속해서 투여하는 것일까? 마치 누군가 그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일부러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몸은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약물이 그 신호를 억지로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해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과정이 아닐 수도 있었다. 강민혁의 부드러운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만약 강태민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그였다. 혜연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며칠 뒤 혜연은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쌓인 그것은 아마도 사용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 듯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배터리 잔량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강태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였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열었다. 그의 개인적인 이메일 사진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캘린더 앱을 열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과 그 주변의 일정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사고가 나기 바로 다음 날. 그의 일정에는 J.H. 킴이라는 이니셜과 함께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최종 보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장소는 그의 개인 서재로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아주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넥서스 코어의 공식적인 프로젝트 목록 어디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해운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단서일지도 모른다. 그의 사고는 이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J.H. 킴은 누구이며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의 정체는 무엇일까? 강민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영원히 잠재우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숨기기 전에 조심스럽게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막연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직접 움직여야 했다. 정보를 찾아내고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날 이후 하연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사용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윤 집사와 최 간호사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부회장님의 지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강태민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를 파악했다. 그녀는 또한 강태민에게 더욱 집중했다. 이제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통을 위한 처절한 시도였다. 강태민 씨 듣고 있나요?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가 뭐죠? J.H. 킴은 누구예요?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하연은 여느 때처럼 그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폭풍우가 몰아쳐 창밖이 소란스러웠다. 천둥이 번쩍이는 순간 방 안의 조명이 잠시 깜박이며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짧은 정전의 순간 모든 의료기기들의 소음이 일제히 멈췄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온 그 찰나 해원은 똑똑히 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민의 입에서 새어나온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를. 그것은 기계음이나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기계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최 간호사와 다른 사용인들이 놀라 달려왔다. 그들은 기계를 재점검하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그 순간 해운이 들었던 소리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해운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깊고 어두운 의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이 차가운 성 안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동맹군을 얻은 것이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를 깨워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전소동이 있고 난 후 이혜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는 거대한 저택에 갇힌 인형이었고
강태민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잠자는 왕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서 수면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들었던 희미한 신음은 그의 존재를 알리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화했다. 간호사나 사용인들이 없을 때면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 태블릿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라는 걸 봤어요. J. H. 킴이라는 사람도요. 당신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저를 믿는다면 아주 작은 신호라도 좋으니 보내주세요. 그녀는 그의 미세한 반응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때로는 심박수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때로는 그의 눈꺼풀 아래 눈동자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은 그녀에게 거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있는 그와 그녀는 이제 하나의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며칠간 이어지던 폭풍우는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새어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밤 근무를 서는 간호사는 잠시 순찰을 나갔는지 자리에 없었고, 방 안에는 오직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해우는 의자에 앉아 달빛에 비친 강태민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을 남자의 날카로움은 잠시 희미해지고 그저 고통 속에 갇힌 한 인간의 나약함만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진실을 말하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해우는 그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해우는 그의 굳게 감긴 눈가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한 방울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꼬리를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은 울고 있었다.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에 그의 모든 절망과 고통,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는 듯 했다. 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그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그의 차가운 이마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그것은 열정이나 욕망이 담긴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위로의 기도였고, 그의 고독을 이해한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으며, 절망의 심연에 있는 그를 향해 내미는 가느다란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입술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하연은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껏 미동도 없이 시트 위에 놓여있던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들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마침내 시트 한 자락을 힘겹게 움켜쥐었다. 해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이전의 미세한 떨림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우로 일이 벌어졌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들어 올리려는 듯 그의 눈꺼풀은 몇 번의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 해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의 눈꺼풀이 열렸다. 어둠과 달빛만이 교차하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탓에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식이 깃들어 있었다. 공허하고 텅 빈 눈이 아니었다. 혼란과 고통 그리고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엄청난 노력으로 눈동자를 움직여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방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해우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얼어붙었다. 그는 깨어났다. 정말로 깨어난 것이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곧이어 밀려오는 서늘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그저 희미한 바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지? 여긴 어디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기저에는 깊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해우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기적에 감격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와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해우는 재빨리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몸을 낮추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움직이지도 마세요. 아무도 당신이 깨어난 걸 알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요. 당신의 삼촌 강민혁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다시 잠재우려 할 거예요. 어쩌면 더 끔찍한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강태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그의 눈에 떠올랐던 혼란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계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아직 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리고 눈앞에 이 낯선 여자가 유일한 아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연은 계속해서 속삭였다. 당신은 계속 잠든 척해야 해요.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제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저를 믿으세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강태민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힘을 쏟아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동의와 신뢰의 표시였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한 듯 했다. 의식이 담겨 있던 그의 눈은 다시 서서히 초점을 잃었고 무겁게 감겼다.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연은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잠든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마친 최 간호사가 돌아오고 있었다. 해우는 재빨리 의자에 다시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최 간호사는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방안은 다시 이전과 같은 평온을 되찾았다. 기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강태민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엇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비밀의 끈이 생겨났다. 해우는 더 이상 외로운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이자 잠자는 왕을 지키는 유일한 파수꾼이 되었다.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훨씬 더 거대하고 서늘한 공포와 짜릿한 사명감이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비밀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강태민이 깨어난 다음 날
아침 이하은은 세상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햇살의 색깔도 새들의 지저김도 심지어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맛까지도 다르게 다가왔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그녀는 이제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오른 배우가 되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말 한마디가 관객들, 즉 윤 집사와 최 간호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강민혁의 감시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조용히 강태민의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옆에 있는 남자는 그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동맹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진실을 향한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최 간호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들어왔을 때 혜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최 간호사가 강태민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챌까봐 온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최 간호사는 여느 때처럼 기계적으로 그의 동공에 불빛을 비춰보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고는 차트에 몇 자를 적고 나갈 뿐이었다. 그들에게 강태민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그들의 무관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간호사가 나가고 방 안에 다시 둘만 남게 되자 혜연은 드디어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펼쳐들고 마치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척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태민 씨, 지금부터 우리가 소통할 방법을 정해야 해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셨다면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눈을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2번 깜빡여 주세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길고 짙은 속눈썹이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깊은 의식의 심연으로 가라앉은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속눈썹이 아주 느리고 육중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단 한 번의 분명한 깜빡임이었다. 혜은은 터져 나오려는 환호성을 가까스로 삼켰다. 연결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녀는 담요 아래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감촉이었다.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요. 눈 깜빡임은 다른 사람에게 들킬 수 있어요. 제가 당신 손을 잡고 있을 때 제 말이 맞으면 제 손바닥을 한 번 틀리면 2번 아주 살짝 쥐어주세요. 그녀는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압력을 기다렸다. 잠시 후 그의 손가락들이 힘겹게 움직이며 그녀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한번 쥐었다. 약하고 떨리는 압력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소통수단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그들만의 언어를 갖게 되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혜은은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그에게 전달해야 했다. 제가 당신의 태블릿을 찾았어요. 거기서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와 J.H. 킴이라는 이니셜을 봤어요. 당신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녀의 질문에 그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바닥을 강하게 한번 쥐었다. 심지어 그의 심박수 그래프가 살짝 요동치는 것이 보였다. 혜은은 재빨리 헛기침을 하며 그의 이마를 짚는 척했다. 어디 불편하세요? 악몽이라도 꾸는 건가요? 그녀는 혹시라도 복도를 지나갈지 모를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듯 연기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통해 이 주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핵심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질문을 계속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회사 프로젝트인가요? 그의 손이 2번 그녀의 손바닥을 쥐었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럼 개인적인 프로젝트였군요. 다시 한 번의 강한 압력,
맞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해운은 질문을 던지고 그는 손가락의 압력으로 대답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진실의 조각을 맞추어가는 것 같았다. 그 과정에서 해운은 강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그는 무력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아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들은 그녀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한편 의식의 감옥에 갇힌 강태민은 필사적으로 해운에게 정보를 전달하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고 직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다녔다. 삼촌인 강민혁의 서늘한 얼굴. 태민아,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건드리고 있어. 라고 경고하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굉음과 함께 덮쳐오던 칠흑 같은 어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여인,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내가 된 이하은이라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처음에는 그녀 또한 삼촌이 심어놓은 감시자가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깨우려 했던 그녀의 행동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전략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그녀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했다. 해운은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당신 서재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하자 태민의 손이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해운은 결심을 굳히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1층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사모님, 윤 집사였다. 그녀는 어느새 해운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해운은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남편이 예전에 읽던 책을 좀 찾아볼까 해서요. 책을 읽어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녀는 최대한 순진하고 선의로 가득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윤 집사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재는 부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폐쇄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그녀는 해운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해운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괜한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발길을 돌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민혁이 서재를 폐쇄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태민에게 실패를 알렸다. 그의 손에서 실망감이 섞인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서재에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이 방 안에 당신만 아는 비밀 공간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비밀 금고 같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민의 손이 강하게 그녀의 손을 한 번 쥐었다. 해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방은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비밀 금고가 있을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있죠? 제가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주세요. 그녀는 방 안의 가구들을 하나씩 말했다. 침대, 옷장, 책상, 그의 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에 닿았다. 저 그림 뒤인가요?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힘껏 그녀의 손바닥을 눌렀다. 찾았다. 해우는 그림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차가운 벽의 질감과는 다른 금속성의 정사각형 패널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 금고였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금고는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열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태민에게 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의 손이 힘없이 2번 그녀의 손을 쥐었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숫자로 된 긴 조합을 이 단순한 신호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해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저 금고를 열어야 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녀는 다시 태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차가움 속에서 뜨거운 투지를 느낄 수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아낼게요. 그녀의 속삭임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싸우는 동지를 향한 굳은 맹세였다. 무력한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이제 위험한 비밀을 품고 거대한 적에 맞서는 강인한 전사가 서 있었다. 비밀 금고의 존재는 이혜운에게 새로운 희망인 동시에 거대한 벽이었다. 눈앞에 진실로 향하는 문이 있었지만 그 문을 열 열쇠가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금고를 열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인터넷으로 해당 모델의 잠금 장치를 검색해 보았지만 최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정보뿐이었다.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 또한 강태민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어김없이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금고를 열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태민의 손가락이 지체 없이 강한 힘으로 그녀의 손을 한 번 쥐었다. 하연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넥서스 코어의 임원 명단을 몰래 찾아보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이름을 거론하며 태민의 반응을 살폈다. 김 이사님, 박 전무님 그의 손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명단을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한 이름의 시선이 멈췄다. 조영호 비서실장. 사고 직후 그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조영호 실장님은 어때요? 그녀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태민의 손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또렷하게 그녀의 손을 3번 연속으로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신뢰와 간절함이 담긴 신호였다. 하연은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조영호. 그가 바로 그들이 찾아야 할 첫 번째 아군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하느냐였다. 이 저택의 모든 전화는 도청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녀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강민혁의 의심을 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태민과 함께 며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작전 실행일. 하은은 아침부터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극심한 편두통을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상태를 확인하러 온 윤 집사조차 미간을 찌푸릴 정도였다. 사모님, 어디가 불편하신 겁니까? 윤 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혜우는 가냘프게 신음하며 말했다. 윤 집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결국 강민혁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잠시 후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주치의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혜우는 미리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다니던 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아니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제발. 그녀의 간절한 애원에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분명 의심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조카의 곁을 지키는 연약한 아내의 작은 청원조차 들어주지 않는 냉혈한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알겠네. 하지만 내 기사를 붙여주지. 병원 진료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연은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와 감시역으로 따라붙은 비서 한 명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머리가 아픈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향했다. 의사와의 진료는 간단하게 끝났다.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혜우는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감시하던 비서에게 말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약은 잠시 후에 받아도 괜찮겠죠. 비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혜우는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빠르게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에 전원을 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조용호 실장님 되십니까? 하연이 묻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누구시죠? 저는 이혜운이라고 합니다. 강태민 대표님의 아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용호는 그녀를 강민혁이 보낸 첩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대표님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하연은 심호흡을 하고 태민과 미리 약속했던 말을 꺼냈다. 대표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산타워에서 마셨던 소주 맛 아직도 기억하나라고요. 그 말은 강태민과 조용호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추억이었다. 태민이 회사를 막 물려받고 힘겨워하던 시절 조용호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남산에 올랐던 날의 이야기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소리였다. 대표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의식이 있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용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넥서스 코어에서 가장 강직하고 충성심 깊은 인물이었다. 강태민이 쓰러진 후 그는 강민혁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역으로 공격을 당해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죠? 혜원은 짧고 빠르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했다. 비밀 금고에 모델명과 사진을 문자로 보내줄 테니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것.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 그들은 짧은 만남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혜은은 재빨리 대포폰의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부숴 변기에 버렸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와 약국으로 향했다. 감시하던 비서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혜연은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성공의 예감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날 밤 혜연은 다시 태민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담요 아래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길고 강하게 한번 그의 손을 꾹 쥐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태민의 손가락이 미세한 떨림과 함께 그녀의 신호에 화답하듯 그녀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눌렀다. 고맙다는 그리고 잘했다는 무언의 격려였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혜은은 이제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성 밖의 충실한 아군과 연결되었고 진실을 향한 문을 열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기 직전이었다. 진정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조용호 실장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이하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그 빛은 동시에 그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제 매 순간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내야 했다. 강민혁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완벽하게 연약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산과 불타는 복수심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한편 넥서스 코어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강민혁은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혜운이라는 그가 직접 고른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변수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최근 그녀의 병원 방문 요청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인형은 인형 상자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그녀의 병원 방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녀는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조용히 돌아왔다. 하지만 강민혁의 예리한 감각은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이하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려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어쩌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지도 몰랐다. 그 아이 요즘 어떻지? 강민혁은 저택의 윤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윤 집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별다른 점은 없으십니다, 부회장님. 여전히 매일 대표님 곁을 지키며 책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아주 조용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윤 집사의 대답에도 강민혁의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확인 과정에서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강민혁은 저택에서 조촐한 가족 만찬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넥서스 코어의 핵심이사 몇 명을 초대해 강태민 대표가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초대된 이사들은 모두 강민혁의 충실한 수족들이었다. 혜우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시험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만찬 당일 저택의 다이닝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값비싼 식기와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혜은에게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아무런 실권도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강민혁은 만찬 내내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회사의 성공적인 실적을 자랑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혜우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와인잔이 채워지자 강민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다. 그는 새로운 바이오 기술 투자 사업인 헬리오스 벤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수익이 기대되는 유망한 프로젝트라며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돌려 혜은을 바라보았다. 세아가 듣고 있겠지. 이 헬리오스 벤처는 우리 넥서스 코어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사업이야.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알다시피 자네는 현재 태민이의 법적 보호자로서 그 아이의 모든 의결권을 대리하고 있네. 나는 자네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네. 이 중요한 투자에 대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자 잔인한 공개 처형 선고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혜은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만약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그저 강민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발목 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어떤 대답을 하든 그녀는 웃음거리가 될 운명이었다. 하연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잔인한 포식자들 앞에 던져진 작은 먹잇감이었다. 2층 방에 누워있을 강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상냥하고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사업이라니. 제가 감히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이사들의 얼굴에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혜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태민 씨의 아내인걸요. 저의 유일한 관심은 남편의 건강과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의 안위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제가 어떻게 경솔하게 내릴 수 있겠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편의 서재로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꼼꼼히 읽고 태민 씨의 귓가에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싶어요. 어쩌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의 의식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이닝룸에는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 어린 여우에게 제대로 한 방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남편을 위하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 그러면서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속내. 그녀는 그의 덫을 피한 것을 넘어 그 덫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던 서재 출입 권한과 회사 기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민혁과 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상황에서 강민혁이 만약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조카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그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애써 평정을 되찾고 웃어 보였다. 물론이지, 세아가.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당장 내일 아침까지 모든 자료를 서재에 준비시켜 놓으라고 지시하겠네. 자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태민이가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의 만찬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다. 혜우는 자리를 파하고 곧장 2층으로 올라왔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아슬아슬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낮게 속삭여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강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조영후에게서 온 문자였다. 포장 완료. 지시 대기 중. 함정은 실패했고 그들은 방역의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성 밖의 지원군 또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는 그들이 사냥에 나설 차례였다. 강민혁이 놓은 덫은 역설적으로 이하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서재의 문이 열린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치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그곳에 발을 들였다. 윤 집사는 그녀에게 서재 이용 시간을 정해주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지만 그것은 혜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서재에 있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최우선 과제는 조용호 실장이 준비한 포장을 안전하게 전달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윤 집사에게 가장 헌신적인 아내의 얼굴을 하고 말했다. 남편의 심리적 안정에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오일을 주문해도 될까요? 그녀의 간절한 표정에 윤 집사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혜우는 조영우가 미리 알려준 위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 가지 오일을 주문했다. 며칠 후 작은 택배 상자가 저택에 도착했다. 혜우는 사용인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척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아로마 오일병, 몇 개와 함께 겉보기에는 평범한 디퓨저 기계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혜우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포장은 바로 저 디퓨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건들을 챙겨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혜우는 야간 간호사가 순찰을 나간 짧은 틈을 이용해 디퓨저를 분해했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디퓨저의 밑바닥을 열자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작은 전자기기와 몇 장의 설명서가 나왔다. 조영호가 보낸 최첨단 디지털 락 해제 장치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벽에 걸린 그림 뒤에 비밀 금고로 다가갔다. 시간이 없었다. 언제 간호사가 돌아올지 몰랐다. 그녀는 설명서에 적힌 대로 기기를 금고의 잠금 장치에 연결했다. 기기의 작은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다. 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라도 들리는 듯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숨을 죽여야 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기기에서 경쾌한 성공음과 함께 초록 불빛이 들어왔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문이 열렸다.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서류 몇 뭉치와 함께 검은색 보안 USB 드라이브 하나와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민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의 실체라는 것을.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재빨리 챙겨 자신의 옷 속에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금고를 원래대로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걸어두었다.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완벽했다. 그녀가 막 침대 옆 의자에 앉았을 때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혜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남아 있었다. 강민혁이 던져준 미끼 헬리오스 벤처 투자 파일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혜은은 약속된 시간마다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정말로 서류를 읽고 남편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는 등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포폰으로 모든 서류의 내용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그녀가 외부에서 정보를 모으는 동안 강태민은 내부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깨어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는 그의 의지를 꺾으려 했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의 왕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담요 아래에서 필사적인 재활 훈련을 시작했다.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다 펴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까딱거렸다. 아주 미세하고 고통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생존을 향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근육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하윤이라는 유일한 창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하윤이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 조영호에게서 며칠 뒤 연락이 왔다. 그는 헬리오스 벤처의 실체와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모두 파악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헬리오스 벤처는 강민혁이 넥서스 코어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였고 블루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는 바로 그 비리를 강태민 대표가 비밀리에 추적하던 수사 기록이었던 것이다. 강민혁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조카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조영호는 혜은에게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전달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혜은은 모든 것을 듣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혜은은 강민혁에게 직접 연락해 이사들과의 후속 미팅을 요청했다. 헬리오스 벤처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알리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강민혁은 쾌재를 불렀다. 그는 마침내 이 성가신 계집애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미팅을 소집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먹잇감을 즐겁게 기다렸다. 다시 한번 저택의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강민혁과 그의 수족들은 모두 승리를 예감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우는 이전보다 더욱 긴장한 듯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과 이사님들께 제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었더니 강민혁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세아가 결론만 간단히 말해주게. 자네도 이 위대한 사업에 동의하는 것이겠지. 그는 그녀의 입에서 예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연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정말 대단한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사업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 헬리오스 벤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회사라는 아르젠툼 파트너스 말이에요. 주소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우편 사서함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회사가 실제 사무실도 없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이 회의실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좌중에 있던 이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강민혁의 충신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은 그들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하연의 질문은 바로 그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 어린 계집애가 어떻게 자신의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공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하, 세아가는 너무 꼼꼼하군. 그건 해외 투자의 효율성을 위한 관례적인 절차일 뿐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운은 의심의 씨앗을 완벽하게 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괜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그럼 저는 이만 남편 곁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회의실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민혁의 덫은 완전히 박살났고 그는 자신의 성 안에 고립되기 시작했다. 해운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가에 짜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태민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담요 아래 그녀가 잡은 그의 손은 이전보다 따뜻했고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손을 마주 쥐는 그의 악력은 눈에 띄게 강해져 있었다. 잠자던 왕은 이제 깨어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진정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혜은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켰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장 무시했던, 가장 무력하다고 믿었던 존재에게 허를 찔린 것이다. 이사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심의 씨앗이 더 크게 자라기 전에 자신의 권력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그는 비상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는 헬리오스 벤처 사업의 승인과 더불어 경영 안정성 확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회장직을 공식화하고 강태민의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강태민의 의결권은 법적 보호자인 이하은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이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압박하여 동의를 얻어낼 자신이 있었다. 혹은 그녀가 반대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을 이미 충분히 포섭해 놓았기에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기로 했다. 주주총회 날짜는 일주일 뒤로 공표되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이 소식은 조용호 실장을 통해 즉시 해운에게 전달되었다. 일주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모으고 반격을 준비하고 강민혁을 끌어내려야 했다. 저택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살벌해졌다. 강민혁은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저택의 보안을 강화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윤 집사와 최 간호사는 노골적으로 해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해운은 저택 안에서, 조영호는 밖에서, 그리고 강태민은 침대 위에서 각자의 싸움을 시작했다. 해운은 정보의 중심축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전략을 조영호에게 전달하고 조영호가 수집한 정보를 태민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가며 한밤중에 대포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책 읽는 소리로 위장하여 태민에게 상황을 브리핑했다. 조영호는 야전 사령관처럼 움직였다. 그는 강태민이 남긴 USB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서 강민혁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는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강민혁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내부자들을 설득했다. 그는 강태민의 사고 당일 강민혁의 알리바이를 조작해준 운전기사를 찾아내 협박과 회유를 거듭한 끝에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싸움은 침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 간호사가 투여하는 신경안정제는 그의 재활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그는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혜은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영호에게 부탁해 신경안정제와 똑같이 생긴 비타민 수액을 몰래 전달받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생에 가장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다. 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의약품 보관함에 있던 진짜 신경안정제 앰플을 가짜 비타민 수액으로 바꿔치기 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단 몇 분의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몸에 더 이상 독이 주입되지 않았다. 몸이 약물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강태민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혜은은 그의 비밀 물리치료사가 되었다. 그녀는 쇼핑백에 작은 아령과 운동기구를 숨겨와 그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싸웠다. 그녀는 그의 팔다리를 주물러 굳은 근육을 풀어주었고 그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 앉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과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는 혜은의 어깨에 의지해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데 성공했다. 비록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었고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것은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조영호는 강민혁의 살인교사 혐의와 횡령 배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강태민은 아직 혼자서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에 앉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을 회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주주총회 당일 조영호가 소액 주주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강민혁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이혜은이 강태민의 법적 보호자로서 단상에 올라 모든 증거를 공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영원히 식물인간일 줄 알았던 강태민이 직접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강민혁의 사형 선고가 될 터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저택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혜은은 내일의 결전을 위해 처음으로 강태민에게 수트를 입혔다.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탓에 그의 몸은 조금 말라 있었지만 최고급 맞춤 수트는 여전히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수트를 입은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철하고 예리한 제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혜은은 휠체어에 앉은 그의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매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울에 비친 서로의 눈을 통해 모든 감정을 교감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
그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신뢰와 연대감으로 이어진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변해 있었다. 두렵지 않아요. 하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은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 혜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이면 이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끝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하거나 혹은 모든 것이 파멸하거나. 두 사람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함께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그들은 이제 곧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강인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넥서스 코어 본사 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 전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선 강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관식을 치를 예정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곧 넥서스 코어의 진정한 왕이 될 터였다. 예정된 시간에 이하은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약속대로 혼자였다.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과시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다. 세아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할 테니. 그의 위선적인 위로의 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강민혁은 준비된 연설을 물 흐르듯 이어갔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를 열겠다는 감동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조카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자신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감동한 듯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연극의 일부였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회장 공식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던 순간이었다. 의장이에 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조용호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소액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얻은 것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저는 헬리오스 벤처 사업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조용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흔들며 외쳤다. 해당 사업의 핵심 파트너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폭탄 발언에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 자를 끌어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당장 퇴장시켜. 경호원들이 조용호에게 달려가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잠깐만요. 그것은 이혜운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강태민 대표의 법적 보호자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단상에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강민혁의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 위조된 투자 계약서, 그리고 마침내 강태민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고백하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당장 저 화면을 꺼.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났다.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의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소란스럽던 강당은 순간적으로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살아있는 남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국의 황제 강태민이었다. 강당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강태민은 조영호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게 단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자신의 목을 죽이려 했던 숙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부족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숙부님, 이제 당신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나 강태민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선고였다.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조영호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주주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그들의 진정한 리더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이 쏟아지는 혼란 속에서 강태민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혜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혜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 그들의 손은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다. 몇 달 후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강민혁과 그의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넥서스 코어는 강태민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어둡고 무거웠던 가구들은 밝고 따뜻한 것들로 바뀌었고 정원에는 생기가 넘쳤다. 강태민은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의 의지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테라스에서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이하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힘을 되찾아 있었다. 혜은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냥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야, 혜은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당신도 나를 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보다 강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나 있었다. 무력했던 소녀와 마비되었던 CEO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두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다.